썼으니까요. 남편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내가 다니는 공장에 데려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밑에서 남편이 일을 하게 된다면 부당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었죠. 문제는 공장에 남편이 일할 만한 자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 남편이 이쪽 일은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생각을 접으려고 했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 말고도 믿을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결국 무리한 부탁인 줄 알면서도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보기로 했죠. 저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해봐요, 정화씨.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기억하시죠? 사실 아직도 남편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 못하고 바깥으로 못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밝아지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람이 정말 미워서 한다기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워낙 커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더 그러거든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게 할 순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이가 자라면서 꼭 나가야 할 자리도 많아질 텐데. 그래서 말인데, 사장님, 제 남편도 취직 안 될까요? 이쪽 일 해본 적 없지만 시다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월급은 안 주셔도 돼요. 남편이 이곳에서 일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뀔 것 같아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여기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다 보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두 분 곁에서 지내다 보면 제 남편도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제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씨 남편이 우리 공장에서 일하게 해달라 이거죠? 남편과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아직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이곳으로 끌고 올게요. 그리고 제가 남편이 빨리 일을 익힐 수 있게 맡아서 가르치겠습니다. 절대 피해 끼치는 일 없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이 정화씨, 저번에도 그렇고 매번 우리가 부탁해야 하는 일을 왜 그렇게 마음 졸이며 말을 해요? 우리야 일할 사람이 생기면 좋은 거지. 그리고 사람 일을 시키는데 일한 값을 안 주면 되나? 일이야 차차 배우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화씨 남편분 설득시켜서 데리고 와주세요. 정말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 월급을 반으로 줄여주세요. 사실 지금 공장에 굳이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일감을 더 가지고 와도 되는 일이니. 아차, 이왕이면 남편분이 일 시작하기 전에 자신감 좀 불어넣어줬으면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낙하산이라는 느낌을 받으면 안 그래도 눈치가 더 보이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그 남편분 이력서 가지고 면접 보는 것처럼 합시다. 우리도 따질 거 따지고 고용하는 거라고 하면 기분 좋지 않겠어요? 사장님께서는 무리한 제 부탁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주셨고 제가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며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주시고 계셨죠. 그런 사장님의 모습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분 밑에서 일한다면 금방 남편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사장님께서 어려운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싫다고 손사래를 친 거죠. 여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니까? 이번에 내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신 걸 보면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평소에도 당신한테 말했잖아. 얼마나 정 많으시고 선한 분들인지. 겉으로 보기엔 다들 그래.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속만 챙기고 이익 챙기기 바쁘다고.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건 아직 솔직한 내면을 보여줄 만한 일이 없어서 그래. 자신들이 책임져서 문제될 만한 일 생겨봐. 그때가 진짜 모습인 거야. 나 손가락 없어지게 만든 사람, 내 어깨 부서질 때 일하던 공장 사장들도 처음에 사람 좋아 보였다고.
그뿐이야? 내가 말했잖아. 내 친척들이 나한테 어떤 모습이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야. 내가 가장으로서 못마땅한 거 알아. 그래서 나도 조금이라도 나은 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준비 중이야. 조만간 집에서 일하고 돈 벌 수 있는 일 알아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줘. 나 사람들한테 또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건 더는 감당 못하겠다고. 제 예상보다 남편이 거세게 거부를 했어요. 공장을 다니며 밝아진 제 모습과 평소 대화를 하며 들려줬던 사장님 두 분과 공장 사람들 이야기로 남편의 경계심이 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남편에게는 듣는 것과 직접 부딪혀야 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기는 할 수 없었죠. 우선 남편의 이력서를 미리 만들고 품에 가지고 다니며 언제든 사장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해 놓고 남편을 계속해서 설득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지나도 제가 남편을 데려오지 않자 기다려주시던 사장님께서 혹여 무슨 일이라도 생겼냐 궁금하셨는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며 물어봐 주셨죠. 아이, 정화씨, 남편분이 여기 오는 것도 힘들어해요? 네, 힘든 결정 해주셨는데 기다리시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설득시켜서 데리고 올게요. 아이, 너무 무리하게 그러지 마요. 괜히 그러다 반발심만 생기니. 그냥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그 남편분 마음에 생긴 상처가 많이 큰가 본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그리고 이거 남편 이력서는 제가 먼저 작성해 놨어요. 그 사람 입에서 여기 오겠다고 하면 데리고 오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드릴게요. 별다른 생각 없이 품에 가지고 다니던 남편의 이력서를 사장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웃는 얼굴로 남편의 이력서를 받아드시곤 찬찬히 훑어보셨고요. 그런데 사장님 얼굴이 점점 굳어지시며 이력서를 가지고 있던 손을 떨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전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전에 제 남편과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이력서를 쳐다보시던 시선을 저에게 돌리시곤 제 남편을 다급히 찾으셨어요. 정화씨, 남편분이 이태술 씨라고요? 남편분 고향이 어딥니까? 혹시 남편분 부모님께서 뭘 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태술 씨가 정화씨 집에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왜 그러세요? 사장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물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아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보니 그만. 미안해요, 정화씨. 우선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해서 그러는데 이태수 씨 고향이 어딘지, 부모님께서 무슨 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은 대구 출신이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방직 공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뵙기 전에 돌아가셔서 직접 뵌 적은 없고요. 공장도 지금은 없어져서. 말을 하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예사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일도 아니고 남편과 관련된 일 같으니 제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사장님께서 안도의 숨을 내쉬셨고 곧바로 오열을 하시며 심장을 부여잡으셨습니다. 역시 맞았구나. 내가 태술씨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사장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가 태술이를 찾게 됐네요. 한순간에 기쁜 표정으로 바뀌시며 오열하시는 사장님을 보며 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좋은 일인지 아니면 나쁜 일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사장님께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며 자신이 그런 반응을 보이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어떠한 인연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죠. 내가 계속 정화씨한테 실수를 하네요. 미안해요. 정화씨 남편 이태술씨, 나랑 내 아내가 정말 찾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게 전부 태술이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은인이시죠. 특히 저에게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도움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는 게 바빠 너무 늦게 찾아갔더니
사장님 사모님께서 병고를 당하셨더군요. 거기다 태수리도 사라졌고, 그때부터 태수리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버려 지금까지 못 찾고 있었어요. 언젠간 만나겠지 하면서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인연으로 만나게 돼서 내가 너무 흥분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나랑 태수리의 인연은 태수리 부모님이신 사장님과 사모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있지만 젊은 시절 나는 그냥 말 그대로 불황자였죠. 애초에 태어나기를 고아로 태어났기에 가진 것도 배운 것도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 일자리가 넘쳐났다고 하지만 그것도 멀끔한 사람들이나 그럴 수 있던 거지, 나 같은 사람들은 일 구하러 찾아가도 쫓겨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전과가 있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불황자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도 잡혀갈 뻔했답니다. 그땐 잡혀가서 뭘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밝혀진 사실을 보니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면서 시설에 갇혀 생활을 했더군요. 그땐 그 사실을 몰랐지만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날 데려간다는 게 그냥 무서웠어요.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녔는데 결국 붙잡히게 됐죠. 꼼짝없이 잡혀가게 됐구나 싶었는데 그때 태수리 부모님께서 저를 잡아가려는 경찰들을 막고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때가 두 분과의 첫 만남이었죠. 두 분은 겁에 질려있는 저를 구해주시려고 그렇게 나서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불황자인 저한테 일해볼 생각 없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미 경찰들한테 자신들 공장 밑에서 일한다고 말했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말이죠. 나야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였는데 그런 나한테 일 시켜주겠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렇게 두 분이 운영하시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 당시 공장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 이름표를 붙인 사람들이 일터에서 받는 대접은 정말 참담했거든요. 뭐 지금이야 노동법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중요시하지만 그때는 이 사장님들 말이 법이었고 노동자들은 기계보다 못한 부품 정도로 생각했을 때죠. 노동자 자신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두 분은 달랐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사람은 기계보다 돈보다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셨죠. 거기다 직원들 일하는 환경만 신경 써 주셨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공장 일만 하면 안 된다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텐 따로 한글도 알려주시고 공부 원하는 사람들은 야학도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직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던 분이셨죠. 저도 그분들 덕에 한글도 배울 수 있었고 태어나 처음으로 제 방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고아 출신의 거리를 떠돌던 저한텐 더 바랄 게 없는 삶이었는데 그 공장 다니면서 여유가 생기다 보니 내 짝도 만났죠. 지금 내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두 사람 결혼 올릴 때 도움 주신 게 또 태수리 부모님이셨어요. 거기다 우리 자식들 아플 때도 두 분이 신경 써주셔서 큰 도움 받았고요.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지만 다른 사람들과 벽을 세우지 않는 사장님 사모님 덕분에 이 사실상 이웃 또는 가까운 지인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초등학생이던 태수리와도 가깝게 지냈죠. 나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공장 다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장님 사모님께 그런 도움받고 지냈고 가까운 관계였죠. 그러다 우리도 우리 일을 해볼 생각이 나서 떠나기 어려웠지만 두 분 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도 서울에 올라와 한 1년 동안은 자주 내려가 뵀었는데 우리도 자리가 잡히다 보니 영 시간이 나질 않더라고요. 일감이 많아서 그렇게 몇 년 못 찾아뵙다 오랜만에 연락드렸는데 그 사장님께 연락이 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 봤는데 웬 놈에게 변고를 당하셨다는 걸 듣게 됐죠. 그때 제가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 나 살기 바쁘다고 연락 한번 못 드리고 찾아가 뵐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죠. 태수리 혼자 남겨졌다는 말에 두 분께 받은 은혜를 태수리한테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수소문하면서 찾게 됐어요. 찾기도 쉽지 않았는데
찾고 나서도 황당한 이유로 만날 수가 없었죠. 그때 그 태술이 고모분이셨던 것 같은데 우리 보고 태술이 근처에도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며 말이죠. 저희 사정을 말해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이사 가버리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태술이 부모님께 도움받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아예 이사 가버린 거죠. 그날 이후로 태술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태술이 고모를 찾긴 했지만 태술이가 유학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죠.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고 싶어서 한이네에 연락을 하며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딴 곳에서 찾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태술이 상황을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걷었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태술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일이었을 테니. 정화씨, 나랑 내가 안 사람이 태술이 회복하는데 온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태술이가 너무 놀랄 수 있으니까 정화씨가 오늘 알게 된 이야기를 잘 좀 전달해줘요. 그런 다음 내가 태술이를 만나러 갈 테니 내 이름 말하면 태술이도 기억할 겁니다. 혹시 기억 못한다면 내 딸 주희 이름을 대면 기억할 거예요. 태술이가 주희를 많이 예뻐했거든요. 사장님께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전 얼이 빠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나 싶었거든요. 마치 주고받듯이 서로에게 은인이 되는 이러한 인연이 몇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희망이 생겼어요. 시부모님과 인연이 있으시고 남편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계신 사장님 사모님이라면 남편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들떴던 저는 곧장 남편을 찾아가 방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됐죠. 남편도 저와 표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어온 일이 믿기지 않다는 표정을 지은 채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사장님 성함과 따님분의 이름을 말하니 남편은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사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죠. 남편을 만나고 난 뒤 처음으로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만나겠다는 말은요.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께 연락을 드린 뒤 저희가 직접 찾아가 뵙기로 했죠. 그렇게 20여 년이 넘어 남편과 사장님이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사장님을 뵙자마자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장님 역시 남편을 친자식처럼 안아주시며 반겨주셨죠. 태술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늦게 찾았구나. 네 이야기는 정화씨에게 다 들었어. 우리가 널 더 적극적으로 찾고 도왔어야 했는데 내가 사장님과 사모님을 뵐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아닙니다, 아저씨. 제가 운이 안 좋았고 방황한 건데요, 뭘. 그동안 저 그렇게 찾아주셨다고 하니 제가 감사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전 아저씨 아주머니가 절 만나려고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후 남편은 자신을 반겨주는 사모님과 나중에 남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따님 주희 씨를 만나며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 저도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장님 가족과 저희 가족은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듣게 됐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이 공장으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공장 바로 옆에 있는 사장님 댁에서 사모님이 봐주시게 됐고요. 저희가 너무 감사해야 하는 일인데 두 분은 한사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저희 시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도움이라며 말이죠. 이후 사장님 내외께서는 저희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셨습니다. 또 과거 시부모님께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을 부르시고 남편과 일일이 다 만나게 해주셨죠. 그런 과정이 남편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분들 모두 남편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시려고 하셨거든요.
크고 작은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부모님께 받은 도움에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함을 남편에게 다시 돌려주시려는 그분들의 마음이 당시 남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고 선물이 됐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자신 주위에 언제든 발벗고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조금씩 사회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됐죠. 벌써 그렇게 된 지도 20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지금 남편을 보면 어두운 과거를 가졌고 사람들을 경멸하고 사회와 떨어져서 지냈다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밝고 웃음 많은 넉넉한 사람으로만 보이죠. 그런 변화된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 세상의 선순환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베푼 선행이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외 도움을 받으신 분들에게 전달됐고 그 선행을 다시 그분들께서 각자 베풀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나에게 별거 아닌 행동이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고 그 일로 누군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살겠다는 의지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니까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그래서 이 세상의 선순환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게 하려고 보내게 됐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작은 행동으로 마음의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고